작업 현장에서 큰 사고가 나면 예전에는 현장 관리자 선에서 책임지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기업의 대표,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사람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하는 법이 생겼거든요.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인데요. 이게 도대체 어떤 법이고 뭐가 핵심인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먼저 이 법 때문에 안전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확 바뀌었는지부터 시작해서요. 도대체 법에서 말하는 경영 책임자는 누구를 말하는 건지, 또 그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따져볼 겁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뭘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이 법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아니 근데 이런 법이 왜 필요했을까요? 멀쩡히 있던 법 놔두고 왜 굳이 최고 경영자를 콕 집어서 책임을 묻게 된 걸까요? 그걸 알려면 이 법이 나오기 전에 현장이 어땠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죠. 예전에는요, 큰 사고가 터지면 진짜 시스템을 바꿀 힘, 그러니까 돈이나 사람을 쓸 권한은 하나도 없는 현장 소장님, 공장장님 같은 분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했어요. 사실상 꼬리 자르기였던 셈이죠.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둔 채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이 나온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론 안 된다. 책임은 가장 높은 곳으로,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에게로 가야 한다. 이게 바로 이 법의 핵심 정신인 거죠. 자, 그럼 법이 겨냥하는 그 높은 사람,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법에서는 이 사람을 경영 책임자 등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대표이사니 사장이니 하는 직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의 조직, 인력, 예산을 주무르면서 최종 도장을 찍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 법이 말하는 책임자입니다.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사업들 보면 한 회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회사가 막 얽혀서 진행되잖아요. 이럴 때 진짜 책임자를 딱 찾아내는 거? 이거 생각보다 정말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하지만 법은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원청이 하청을 주고 그 하청이 또 재하청을 주는 이런 복잡한 구조에서 맨 마지막 단계에 있는 회사 직원이 사고를 당했어요. 그럼 대체 누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할까요? 원청? 아니면 실제 작업을 시킨 하청? 법은 여기서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을 꺼내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실제 사례를 보면서 확실하게 이해해보죠. 자, 여기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A라는 회사가 건물 주인이고요. B라는 회사가 이 건물을 빌렸어요. 그리고 B사는 무대를 설치하려고 C라는 업체에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만 C사 직원이 일하다가 크게 다친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 이 사고의 법적 책임 누구한테 있을까요? 건물주 A사일까요? 건물을 빌린 B사일까요? 아니면 실제 작업을 한 C사일까요? 정답은 놀랍게도 B사, 바로 건물을 빌린 임차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건물주도 아니고 실제 공사한 회사도 아닌데 말이죠. 법은 계약서에 누가 갑이고 을인지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장소, 그 공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고 관리한 주체가 누구냐를 따지는 거죠. 무대 설치가 어디서 어떻게 진행될지 결정하고 현장을 통제한 건 바로 B사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 이게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냥 장소만 빌려줬는데요. 계약서상 책임은 저쪽인데요. 이런 변명이 통하지 않게 만든 거죠. 실제로 누가 그 현장을 컨트롤했느냐, 그것만 보겠다는 겁니다. 이 원칙은 이런 공동도급공사처럼 더 복잡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여러 회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같이 결정하고 진행하는 공동이행 방식에서는 당연히 참여한 회사 모두가 책임을 지는 거고요. 반면에 여기는 A사가 저기는 B사가 이렇게 구역을 딱 나눠서 각자 알아서 하는 분담이행 방식에서는 자기가 맡은 구역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결국 책임은 권한과 통제력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내가 만약 이 법에서 말하는
경영 책임자가 됐다고 칩시다.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법에서 요구하는 핵심 의무들이 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뭐 안전모 착용 같은 구호 몇 개 외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법이 요구하는 건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전을 위한 예산을 확실하게 따로 편성하고 안전 담당자에게 실제 권한을 팍팍 실어주고 현장 직원들이 여기 위험해요 라고 말하면 그 의견을 듣고 개선하는 절차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한마디로 안전이 회사의 DNA에 박히도록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그냥 서류 더미 속에서 잠자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법은 경영 책임자가 직접 최소 1년에 2번, 그러니까 반기별로 한 번씩은 우리 회사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못 박아놨습니다. 아랫사람 시켜서 보고만 받지 말고 당신이 직접 챙겨라 이겁니다. 자, 지금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법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뭘까요? 왜 이 법이 모든 리더와 직원들에게 그렇게나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정리해보죠. 바로 이겁니다. 이 법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사고가 터지면 그 책임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고를 막지 못한 시스템의 책임을 최고 경영자가 지게 된 거죠. 책임의 주소지가 현장에서 맨 꼭대기 C레벨의 사무실로 완전히 이사 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 법이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안전은 더 이상 비용이 아니라 경영의 핵심 그 자체다. 이 무거운 책임을 조직의 가장 꼭대기에 올려놓은 거대한 실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이 법이 정말로 우리 산업 현장의 문화를 뿌리부터 바꿀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대답은 법조항이 아니라 법을 마주하는 우리 모두의 태도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